안녕하세요. 정철입니다. 이번 출근길 상식에서는 사전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최근에 이 사전 보는 법이라고 하는 얇은 책을 하나 썼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사전을 비판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이제 좀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보 검색의 짧은 역사라고 제가 이제 꼭지를 한번 잡아봤는데, 이제 뭐 정말 짧은 역사거든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전근대, 근대,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근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때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그 전과 그 이후를 나누는, 약간 좀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전에 대해서도 검색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제가 바라보는 정보 검색의 전근대라고 하면은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입니다. 분류라고 하는 게 뭐 별게 아니고 그냥 유사한 것들을 한쪽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 모아놓다가 보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분류의 체계 같은 것들이 이제 학계에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도서관에 가보면은 책이 이렇게 10집 분류 체계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총류, 뭐 철학, 뭐 문학,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묶는 거예요. 묶다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물 시간에 예전에 생물 분류 체계 같은 거, 린네의 분류 체계,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종속, 과목, 학문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계가 있고, 그 단계별로 가지치기가 되죠. 그 가지를 나누는 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왜 기준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학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거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류를 하는 과정을 어떤 정보 정리 검색의 전근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보 검색의 근대화 과정은 어떤 시점에서 벌어졌냐면은 사전을 만들면서 생겼어요. 사전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었던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전들도 있었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가나다 순서대로만 정리를 해서 그 단어를 금방 찾을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의 사전은 가나다 순서, ABC 순서대로 안 돼 있는 사전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찾기 위해서 가나다 순서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뭐 감자라고 하는 어떤 이음절 명사를 봤다라고 했을 때, 이 감자가 뭐 동물인지 식물인지 음식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전을 찾을 때 예전 뭐 분류의 방식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감자라고 하는 거는 식물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해서 식물에서 먼저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탐색이 실패하는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다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자니까 기억에 가서 찾고 미음 찾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통을 몰라도 자기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일종의 이제 랜덤 액세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비순차적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것이 책 뒤에 있는 색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 뒤에 색인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개념을 봤을 때 그 개념이 어떤 페이지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페이지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소 같은 거죠. 전화번호부 같은 거고.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조지 오웰은 이중사고라고 하는 개념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중사고라고 하는 게 1984에 몇 페이지에 있었지? 라고 하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게 색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색인을 보고 이중사고를 찾은 다음에 이건 몇 페이지에 있구나 라고 가서 그 페이지 가서 읽으면 되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 정리, 정보 검색의 근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모두 검색을 하고 있죠. 이 검색은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면은 색인이 확장된 형태예요, 사실은. 색인은 책 한 권 내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위치를 적어 놓은 거라고 하면은 검색은 모든 책, 모든 웹문서에서 어떤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뭐 이렇게 감자가 들어가는 문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그 감자가 들어간 문서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쓴 거, 중요한 문서, 그리고 그 문서에서 감자를 얼마나 몇 번이나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종류의 정보들을 가지고 랭킹을 매겨요. 순위를 매겨서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에서 감자라는 걸 넣었을 때 결과가 쭉 나오면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이 위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로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인이나 뭐 사전이나 이런 게 다 로직은 다 똑같은 건데, 그것이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에 의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문서를 한꺼번에 색인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검색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정보 혁명을 만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 정보 검색의 어떤 역사를 정말 세 개의 국면으로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전 얘기를 하는데 사전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모순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모순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제 근거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전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20년, 30년 전의 문서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 만들기 시작을 한 게 한 15년, 17년 정도 전부터 이제 웹사전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정이 되지 않은 텍스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한 20년 전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정말 30년도 더 된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그 안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두산백과의 인터넷이라는 항목을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1994년 6월 한국통신이 최초로 인터넷망을 서비스한 이후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생겨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다 라고 써 있어요. 일단 한국통신이라고 나와 있고 94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94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현재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정보 중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포탈은 사전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디에 돈을 쓰냐면은 있는 사전을 가져오는 데 돈을 쓰고 웹사전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돈을 쓰는데, 사전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데는 돈을 안 써요. 이게 뭐 돈이 아까워서 안 쓰는 게 아니고, 포탈은 그거를 자기네가 이렇게 건드려서 고치게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지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포털에 서비스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다음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만드는 컨텐츠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책임은 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 컨텐츠 제공자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야 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사전은 누구도 내용을 본격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웹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평평한 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가 어떤 것이어도 다 동일한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보던 사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 사전 중에 현재 지금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수십만 개의 단어가 들어있고 사전도 아주 덩치 큰 거 이렇게 세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값도 비싸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들고 다니던, 학교 다니면서 들고 다니던 뭐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는 이 사전들, 뭐 두산 세국어 사전 뭐 이런 거 10만 개 정도의 어휘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내용도 좀 작고요. 값도 쌌죠.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큰 사전을 내가 힘겹게 뒤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작은 사전을 가지고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가고 있느냐? 그런데 웹에서 보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물론 아래 써 있습니다. 이게 두산세국어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거는 고려대한국어 대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동일한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지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는 사람이 자기가 보는 텍스트가 다 동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떤 텍스트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포털한테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텍스트가 이게 얼마만큼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인지를 당신들이 구분을 쉽게 하게끔 서비스를 만드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털도 그걸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게 UX예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그 서비스가 됐던, 기능이 됐던, 콘텐츠 습득이 됐던 그거를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하게 할 것이냐, 인간에게 얼마만큼 잘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UX를 고민한다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웹에서 콘텐츠가 평평하게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외면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뭐냐면 사실은 백과사전도 교과서도 다 보면 어딘가 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그냥 믿었죠. 그거를 안 믿어서 별로 얻을 게 없고, 그리고 일단 믿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텍스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검증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웹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적혀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이 적혀있는 텍스트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교차해서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되었거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술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검증할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의 엄밀함 같은 것도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전을 보면서 이 사전을 마냥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전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전을 펴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판단은 읽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읽고 공부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읽는 사람이 내가 어떤 텍스트를 보는지를 계속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 뭔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봤어요. 뭐 헤겔이라는 사람을 봤다고 해요. 그러면은 헤겔 뭐 이름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사전을 찾아보자, 뭐 유튜브를 찾아보자, 뭐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백과사전을 볼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어느 정도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본 게 편향되지 않고 제대로 서술된 것이 맞나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백과사전을 펴보는 거예요. 그럼 백과사전에 모든 정보가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 헤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잡힌 정보가 있어요. 그 균형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뭐 위키백과 나무위키 이런 데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굉장히 정보량은 많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게 바로 균형성이거든요. 균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과가 있으면 배도 있어야 되고 배가 있으면 딸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어디에는 배만 있고 딸기는 없고, 어디에는 뭐 딸기는 두 줄만 써 있고 뭐 이런 식이 많아요. 근데 백과사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배도 두 줄 써 있으면 딸기도 두 줄 써 있고, 뭐 배가 2페이지면 딸기도 2페이지, 이런 식으로 균형을 좀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정보를 찾아보는데 이거를 그냥 뭐든지 다 검색 엔진에 단순하게
넣어보다기보다는 내가 보려고 하는 정보의 성격이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사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헤겔이라거나 뭐 개인주의라거나 민족주의라거나 뭐 이런 식의 서구에서 발생한 개념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브리테니커 백과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브리테니커 백과는 이제 다음 백과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거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백과, 한국에서 만든 이 두산백과를 읽어보면은 차이가 꽤 커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소화해서 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구인들이 자기네 것에 대해서 쓴 것이 있고 그것을 번역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보려고 하는 그 개념의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책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거나 이제 뭐 페미니즘처럼 최신의 어떤 이슈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항목들이라고 하면은 위키백과가 괜찮습니다. 왜 위키백과가 괜찮냐면은 위키백과는 여러 사람들이 보태서 쓰는 사전이고 사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 아니죠. 전통적인 백과사전이. 하지만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객관적인 면을 갖추려고 노력은 했어요. 뭐 그것이 얼마만큼 갖춰졌느냐는 또 이제 다른 문제지만요. 그리고 뭐 이효리라거나 뭐 기생충의 뒷이야기라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연예 뉴스나 뭐 서브컬처 관련된 내용이라거나 이런 거는 뭐 위키백과보다는 나무위키가 한국어로 된 텍스트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콘텐츠가 쌓이고 있죠. 이제 뭐 그 텍스트들을 보면서 그냥 사실이라고 믿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믿는 거는 내가 판단이 가능했을 때, 아, 이거는 맞는 얘기를 썼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했을 때 그것을 읽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정보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니까요. 그 대신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같은 것을 읽으실 때는 꼭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지 않나, 아니면은 뭐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남성 편향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특수한 사전들, 전문용어 사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전문용어 사전을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데는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뭐 몇천 권의 책을 그 안에다가 다 나눠서 넣어놨기 때문에 정보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지식백과의 문제점은 너무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계속 판단을 해야 돼서 이게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어린이 사전인지 민중문화 대백과인지 뭐 해겔 사전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 써 있지만 그냥 아래쪽에 써 있고 위쪽에 있어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어쨌거나 그래도 뭐 내용 필요한 게 있으면 봐야 되는 거죠. 뭔가 뭐 권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헤겔과 칸트가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해서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은 지식백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려고 하느냐를 알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사전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을 각자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내가 뭐 사전을 어떻게 만들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옛날에도 종이 사전에다가 자기가 그 사전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고 그거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자 다 뭐 메모를 쓰든 일기를 쓰든 뭔가 쓰잖아요. 저는 그거를 다 사전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걸 내가 다시 찾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사전을 내가 왜 만들어야 되냐면은 결국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찾아봤는데 내가 찾아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찾아볼 가능성이 높고 계속 내가 참고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내 편의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세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부터도 뭐 이렇게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다 필기해서 적고 그 다음에 필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화를 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 잘한 친구의 노트를 뭐 빌려서 이렇게 뭐 다시 참고를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 걸 잘 안 하죠. 근데 뭔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적어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인터넷에다 적자, 사전에다 적자라고 하는 거고 뭐 모두 다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는 약간 좀 공적인 내용은 위키백과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키백과라고 모든 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관심 가지고 있는 뭐 일본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일본어 위키백과를 번역을 해서 한국어 위키백과에 집어넣고, 제가 책을 봐서 참고한 내용을 위키백과에 써넣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런데 위키백과에는 어떤 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은 나중에 누가 지워요. 예, 그런 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제타위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하고 이제 다른 친구하고 이제 2명이 주로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제타위키가 뭐 어디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쓰실 수 있는데, 이거의 중요한 거는 여기는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쓰자. 뭐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에 긴 게 많이 있으니까 긴 건 거기다 써라. 짧게 여기선 짧게 쓰자. 그리고 사적인 내용을 남겨서 자기가 재활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적었던 메모를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 여전히 그 메모가 남아있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메모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저는 위키백과하고 그 제타위키가 제 기억력의 확장 형태처럼 되어가고 있고, 저는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공부를 계속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지금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이런저런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그 제타위키에 넣을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사적인 목적이 됐던 공적인 목적이 됐던 한 군데에 쌓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이런 텍스트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 재밌게 지금 사전을 제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걸 자기한테 보내는 이메일로 보내든 아니면 에버노트 같은 앱에서 사용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한테 익숙한 메모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정교하게 사용을 하면은 그게 사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출근길 상식에서는 사전 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전이 도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사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계기로 한번 삼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